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희 채널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진짜 삶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누군가의 인생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40년을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그 밥상을 보며 던진 말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야.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냥 또 참으셨겠어요? 아니면 드디어 무언가를 내려놓으셨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며 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조용한 울림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인생 여행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여정의 소중한 동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62의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젓가락이 탁 내려앉던 날. 새벽 4시 50분. 아파트 안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이불을 걷고 허리를 세웠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슬리퍼를 찾아 신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하얀 불빛이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자는 눈을 잠깐 찡그렸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전날 저녁 미리 씻어둔 시금치, 두부 한 모, 멸치 육수 팩.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도마 위에 칼이 닿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박선자였습니다. 결혼 첫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집 부엌에서 어쩔 줄 몰라 서 있던 22살의 선자에게 시어머니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에 일어나야 집안이 산다. 알겠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말은 규칙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밤새 아이가 울어 한숨도 못 잔 날도 그 규칙은 선자를 새벽 5시 이전에 부엌으로 불러냈습니다. 된장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으로 번졌습니다. 선자는 뚜껑을 열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간을 보았습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오전 7시가 넘자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식이 파자마 차림으로 나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지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선자는 식탁을 차리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됐어. 선자가 국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대답 없이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수저를 들었고 옆에 신문을 펼쳐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말이라 선자도 기대하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김태식이 숟가락을 국그릇에 넣었습니다. 한 번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가져가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이 식탁 위에 탁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태식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짜잖아, 이게. 선자는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간 봤을 때는 괜찮던데. 김태식이 선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먹어봐, 짜잖아. 선자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마셨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신문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 말을 등 뒤로 던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높아졌습니다. 선자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국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숟가락도 젓가락도 그대로였습니다. 선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마셨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어제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젓가락이 탁 내려앉던 그 소리가 귀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10년 전도 20년 전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밥이 조금 늦으면 인상을 쓰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핀잔을 주고 술을 마신 날이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끔은 그릇이 식탁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것을 오랫동안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말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40년 동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이 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손에게 고맙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자는 오래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왔습니다. 김태식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매닉한 이불 옆에 오래된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여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옷을 꺼내 접었습니다. 자주 입지 않던 것들로 골랐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도장 케이스도 옆에 놓았습니다. 그것들을 가방에 차례로 넣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2살의 박선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선자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거울 속의 자신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 웃음을 처음 잃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랍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두고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선자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안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김태식은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신발을 신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선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선자에게는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챕터 2 닫힌 현관문. 아파트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현관문을 등지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선자는 가방 손잡이를 고쳐 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자는 안으로 들어서며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빗은 머리, 손에 든 낡은 가방. 선자는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선자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아파트 단지를 나와 5분 거리였습니다. 선자는 그 길을 수백 번도 더 걸어봤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장을 보러 혹은 병원을 다녀오며 걷던 길이었습니다. 늘 돌아올 곳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돌아올 곳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김태식은 아직 선자가 나간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면 알아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어느 쪽인지 생각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외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행선지 안내판에 여러 도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자는 버스 앞으로 걸어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멀리 가는 데가 어디예요? 기사가 선자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충주요. 선자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충주 한 장 주세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20년을 살아온 동네가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시장, 세탁소, 단골 약국,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정문. 선자는 그 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낯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느끼기에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시를 벗어나기 시작하자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선자 자신도 한 박자 늦게 알아챘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그 눈물이 혼자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선자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셋 다였을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태식의 이름이 떴습니다. 선자는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기가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2번, 3번 울렸습니다. 선자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놓았다가 내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김태식이었습니다. 선자는 화면을 뒤집어 무릎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전화 소리가 가방 옆자리 승객에게 들릴 것 같아 볼륨을 낮추었습니다. 진동이 2번 더 울리다 멈추었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낮은 산이 이어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그날따라 어딘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충주 터미널에 버스가 들어선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선자는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 밖으로 나섰습니다. 낯선 도시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야 할 곳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자는 터미널 광장 한가운데 멈추어 섰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버스가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세상은 선자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터미널 입구 유리창에 붙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시원 안내였습니다. 방 있음, 즉시 입실 가능.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선자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핸드폰으로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선자는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낡은 4층 건물이 나왔습니다. 입구 옆에 고시원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60대로 보이는 관리인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보러 왔어요. 할머니가 선자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혼자예요? 네. 선불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 선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세요. 1번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형광등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선자는 그 방 안에 들어서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좁았습니다. 낡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할게요. 할머니가 열쇠를 건네었습니다. 선자는 그 열쇠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 안에서 그 작은 쇳덩이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자 복도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선자는 가방을 책상 옆에 내려놓고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밥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상을 살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선자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챕터 3 고시원 1번 방. 밤이 깊어지자 고시원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조용하던 건물이 저녁이 되자 살아있는 것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누군가의 기침소리, 발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박선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천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라보던 천장과 달랐습니다. 낯선 소리들이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선자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선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이상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성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선자는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성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난리 났어. 밥도 안 먹고 엄마 핸드폰만 계속 누르고 있잖아. 어디 간 거야, 대체? 선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 바람을 쐬러요. 가방 들고요. 선자는 성훈이 이미 집에 들렀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그냥 들어와.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알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잖아. 그 말이 선자의 귀 안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잖아. 성우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모른 척하며 산 것이 40년이었습니다. 성훈아. 응. 엄마 괜찮으니까 전화 끊어라. 엄마. 끊어. 선자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침대 머리맡에 엎어 놓았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진동이 울렸습니다. 김태식이었습니다. 선자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기가 손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선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추었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선자는 화면을 켜서 읽었습니다. 당장 들어와. 잠시 후 또 왔습니다. 어디서 이런 짓이야. 그 다음 문자가 왔을 때 선자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읽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몸이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짧아지는 느낌. 40년 동안 몸에 밴 반응이었습니다. 선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지금 충주에 있다. 저 사람은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 선자는 그 두 문장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고시원 공용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터미널 근처 분식집에서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혼자 외식을 했습니다. 김태식 눈치를 보지 않고 빨리 먹고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없이 창밖을 보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순두부찌개가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선자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선자를 복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미경이라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미경은 선자가 자리에 앉자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신지부터요. 선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해야 할지, 집을 나왔다고 해야 할지. 집을 나왔어요. 오래된 일이 있어서요. 일단 여기서 살아보려고요. 이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판단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이요. 이미경이 서류 몇 장을 꺼내 선자 앞에 펼쳤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신 게 일자리예요. 아니면 지낼 곳이에요. 선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둘 다요. 이미경이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고시원에 계세요? 네, 어제 들어갔어요. 일단 거기 계시면서 이쪽 교육 먼저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있는데 이걸 수료하면 일자리 연계가 더 수월해져요. 선자는 이미경이 내민 안내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교육 일정, 장소,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할게요. 이미경이 등록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자는 이름칸에 박선자라고 썼습니다. 볼펜 끝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눌러 썼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 길에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태식이었습니다. 선자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선자는 방 안에 앉아 있다가 그 소리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발소리가 선자의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선자야, 나온다는 거 알아. 문 열어. 김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 동안 선자를 주눅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자는 방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문 안 열어? 김태식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리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잠깐만요, 제 아내가. 아내든 누구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잠시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김태식의 발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선자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벽에 등을 기댄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 책상 위에 어제 이미경에게 받아온 교육 등록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름칸에 적힌 박선자라는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챕터 4 첫 월급 봉투. 스마트폰 교육은 주민센터 2층 강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수강생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60에서 70 사이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70대 남성 2명이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가운데 자리를 골랐습니다. 너무 앞도 너무 뒤도 아닌 자리였습니다. 강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부터 시작할게요.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요. 선자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아이콘들이 빼곡했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와 문자만 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강사가 칠판에 화면을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따라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너무 세게 눌렀다가 너무 살짝 눌렀다가 엉뚱한 곳이 열렸다가 옆자리 여성이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선자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다 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카카오톡이 뭐예요? 제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서요. 강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선자는 괜한 말을 꺼냈나 싶어 손을 내리려 했습니다. 강사가 선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강사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이 무엇인지,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선자는 강사의 말을 들으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곳이 열렸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육은 사흘에 한 번씩 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선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화면을 들여다보며 배운 것을 되짚었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이미경이 강의실 밖에서 선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료 축하해요. 어때요? 할만했어요. 선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미경이 웃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일자리 연계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선자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장 안반찬 가게 보조구인 공고였습니다. 요리 경험자 우대, 나이 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 6글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요리 경험자 우대. 40년 동안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가족을 먹여왔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가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내일 오전에 가보세요. 다음 날 오전, 선자는 충주중앙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좌판마다 채소와 생선과 반찬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흥정을 했습니다. 오래된 시장 냄새가 났습니다. 선자는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니 반찬 가게가 보였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 나물, 조림, 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도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하고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구인 공고 보고 왔어요. 여성이 선자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뭘 잘 만들 수 있어요?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무침, 갈치조림 정도요. 여성이 앞치마를 벗어
선자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해봐요. 재료는 저 안에 다 있어요. 선자는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잠깐 손이 멈추었습니다. 면접도 이력서도 없이 바로 해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지금요. 지금이요. 말보다 손이 먼저예요. 이 일은. 선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무, 두부, 생갈치. 재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부엌이 낯설어도 손은 기억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갈치에 칼집을 내고 양념을 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국물을 내면서 간을 보았습니다. 여성이 팔짱을 끼고 선자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3가지 반찬이 그릇에 담겼습니다. 여성이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먼저 맛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금치 나물, 갈치조림 순서로 간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성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맛 있네요. 이 일 잘하실 거예요. 선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밥을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당연한 것에는 칭찬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순례예요. 선자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박선자예요. 다음 날 오전 6시 선자는 시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순례가 셔터를 올리며 선자를 보았습니다. 일찍 왔네요. 원래 새벽에 일어나요. 최순례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딱이네. 처음 며칠은 낯선 부엌에 적응하느라 서툴렀습니다.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그릇을 써야 하는지 가게만의 간 맞추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금방 익혔습니다. 40년의 기억이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선자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옆 가게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아침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맞은편 채소 가게 할아버지가 싱싱한 시금치를 따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선자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갈치조림 얼마예요? 박 선생님, 나물 한 팩만요. 선자는 그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박선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날 저녁 최순례가 가게 문을 닫으면서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첫 달치예요. 선자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110만 원이었습니다. 선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순례가 선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적어요. 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선자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최순례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게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내일 봐요. 선자는 시장 골목을 걸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110만 원은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자에게는 그 어떤 돈과도 달랐습니다. 이 돈은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자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선자의 손이, 선자의 몸이,
선자의 40년이 만든 돈이었습니다. 선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나는 밥을 잘한다. 나는 일을 잘한다. 나는 박선자다. 세 문장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그 세 문장을 쓰는데 62해가 걸렸습니다. 챕터 5의 이름으로 된 방. 첫 월급을 받은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이미경이 선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원룸 알아보실 생각 있으세요? 마침 시장 근처에 괜찮은 데가 나왔어요. 선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룸이라는 단어가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고시원이 불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달 동안 그 좁은 방에서 지내면서 선자는 조금씩 생각해 왔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에서 자고 싶다고. 얼마예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에요. 작은 방인데 깨끗해요. 선자는 2달치 월급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미경의 도움으로 받은 긴급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보러 갈게요. 집은 시장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 하나, 붙박이장 하나, 작은 화장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선자는 그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할게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펼치며 이름 쓰는 칸을 가리켰습니다. 선자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박선자. 그 세 글자를 쓰는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에서, 남편이 마련한 공간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 아래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자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이름을 눌러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영수증을 건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이미경이 선자 옆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짐을 꺼내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 몇 벌, 핸드폰 충전기, 세면도구. 들고 온 것이 전부였으니 들고 나가는 것도 전부였습니다. 관리인 할머니가 복도에서 선자를 보았습니다. 가요? 네. 신세 많이 졌어요. 잘 살아요. 할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새방 이사 첫날 밤, 선자는 짐도 없는 빈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불도 아직 없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게 간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선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것인 공간이 생겼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여기서는 선자가 주인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허전함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선자는 그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룸에 자리를 잡은 지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최술래가 가게 문을 닫으면서 종이 한 장을 선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이래요. 선자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수강료 2만 원. 선자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림. 결혼 전에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연필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은 것인지 빼앗긴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2만 원이면 되네요. 최순례가 선자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첫 수업날 선자는 5분 일찍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마다 도화지와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자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7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았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선자와 눈이 마주치자 먼저 웃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선생님 처음이에요. 나도요. 우리 같이 못 그려요. 선자는 그 말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정분이에요. 한정분. 박선자예요. 강사가 들어오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자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낯설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연필이 도화지에 닿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첫 수업에서 그린 것은 사과 하나였습니다. 모양이 비틀어졌습니다. 둥그러야 할 곳이 각이 졌습니다. 선자는 그 사과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처음이니까 괜찮았습니다. 수업이 4번째가 되던 날, 선자는 처음으로 밖에 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강사가 오늘은 보이는 것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선자는 시장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낮은 지붕들, 가게 간판들, 좌판에 쌓인 채소들, 매일 보는 풍경이었지만 종이 위에 옮기려니 다시 보였습니다. 1시간을 앉아서 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들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최순례가 반찬을 담다가 선자의 손에 든 종이를 보았습니다. 뭐예요? 선자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최순례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여기 시장이네. 네. 최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게 벽에 붙여도 돼요. 선자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냥 연습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도 돼요. 여기 붙여놓으면 손님들 좋아할 것 같은데. 최순례가 테이프를 가져와 가게 벽 한쪽에 그림을 붙였습니다. 선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단골 손님 한 명이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여기 시장이네. 누가 그렸어요? 최순례가 선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요. 손님이 선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그리셨다. 진짜 여기 같아요. 선자는 반찬을 담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방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는 것을 알아채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언제 이후로 콧노래가 나온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닫으며 최순례가 말했습니다. 선자 씨,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선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최순례가 선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요, 지금. 눈빛이. 선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며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게 문 닫는 소리들이 하나씩 울렸습니다. 그 즈음 선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엄마, 나 지연이야.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걱정돼서. 선자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32살의 박지연이었습니다. 선자는 그 문자를 골목 끝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답장을 눌렀습니다. 잘 있다. 걱정 마라. 보내기를 누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골목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육아들의 방문. 자화상을 그린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강사가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선자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일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움직였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천천히 종이 위에 옮겼습니다. 예쁘지 않았습니다. 젊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림 속 여자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선자는 그 그림 아래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박선자 62살.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최순례가 가게 안쪽에서 조림을 하는 동안 선자는 진열대 유리를 닫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 쪽에서 낯선 차 한 대가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짙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이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선자는 유리를 닦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박성훈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채로 시장 골목을 걸어오는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성훈은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선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자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성훈이 선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선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훈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순례가 안쪽에서 고개를 들었다가 눈치를 채고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성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선자의 손이 앞치마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언제? 그저께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왔는데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선자는 성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아파. 성훈이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크게 이상 없다고 했어. 근데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이 되잖아. 선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성훈아, 나한테 왜 말하는 거야? 성훈이 선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부인이잖아.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들어온 말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한테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가족이잖아.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모른 척하며 살았어. 이제는 못하겠다. 성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것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기는 해. 최순례가 안쪽에서 나오며 선자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성훈이 최순례를 보았다가 다시 선자를 보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해도 나는 모른다. 선자가 성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훈아, 너는 엄마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성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물어봐. 지금이라도.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자를 한번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또 올게. 성훈이 골목을 걸어가는 것을 선자는 바라보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순례가 선자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자라며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선자는 진열대에 반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식이었습니다. 양복 바지에 점퍼를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며칠 감지하는 듯 기름져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가게를 향해 걸어오는 걸음이 느렸습니다. 선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찬 그릇을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김태식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선자야. 선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 좀 봐. 선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은 며칠 전 성운에게 들은 것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당장 짐 챙겨. 이런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은 여전했습니다. 목소리도 말투도 논리도 여전했습니다. 선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내 일터야. 김태식이 가게 안으로 한 발 들어서려 했습니다. 최술래가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아니시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김태식이 최술래를 노려보았습니다. 주위에서 시장 상인 몇 명이 발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식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선자야, 집에 가자. 내가 잘못했어.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선자는 그 말이 자신의 발을 움직이게 하는지 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선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김태식이 선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 말이 선자의 귀에 박혔습니다. 최술래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선자는 바닥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성운의 말, 김태식의 말이 번갈아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같았습니다. 선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미경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이미경이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법률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미경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선자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챕터 7 처음으로 맞선 날. 다음 날 아침 이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여성복지관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자리가 났는데 가실 수 있어요. 선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갈게요. 여성복지관은 시장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선자는 이른 점심을 먹고 최술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최술래가 선자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다녀와요. 내가 볼게요. 복지관 상담실은 2층 끝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박선자 선생님이세요. 박지안입니다. 선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지안이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상황인지부터요. 선자는 잠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해서 4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폭언, 통제, 물건이 날아오던 날들, 아이들이 떠난 뒤 더 커진 공허함, 젓가락이 탁 내려앉던 그날 아침, 충주행 버스, 고시원 1번 방,
그리고 김태식이 시장 앞에 나타났던 사흘 전 오후, 박지아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선자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선자가 말을 마쳤습니다. 박지안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40년이셨네요. 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박지안이 선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혼인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선생님이 가정에 기여한 것이 크기 때문에 이혼 후 재산을 나누는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조정 신청을 먼저 해보는 게 좋겠어요.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도 덜 걸려요. 선자가 물었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법원에서 두 분이 만나서 조건을 협의하는 거예요. 합의가 되면 그걸로 정리되고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혼자 해도 돼요. 박지안이 선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실 필요 없어요. 선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평생 혼자 감당해 왔으니까요.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버텨왔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오는 길에 선자는 복도 창가에 멈추어 섰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선자는 그 햇살 속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40년을 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억울했던 것이 억울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것을 말할 자격이 선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자는 원룸 창가에 앉으며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응, 지연아. 엄마, 나 내려가도 돼. 선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선자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와라. 다음 날 저녁 지연이 충주에 내려왔습니다. 원룸 앞 골목에서 선자가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가방을 맨 채로 걸어오다가 선자를 발견하고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선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뭐가? 진작에 엄마 편이 됐어야 했는데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그게 미안해. 선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들어가자. 밖이 춥다. 원룸 안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온병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엄마 좋아하는 대추차 샀어. 선자는 지연이 따라주는 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말해. 오빠는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근데 나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엄마한테는 엄마 삶이 있는 거잖아. 선자는 대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성훈이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자란 거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지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선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선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지연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엄마 이혼 준비하는 데 써. 내가 모아둔 거야. 선자는 통장을 손에 들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왜? 엄마가 혼자 다 감당할 필요 없잖아. 나도 엄마 딸이잖아. 선자의 손이 통장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참다가 결국 나왔습니다. 지연이 선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최순례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선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같이 갈게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가게는요?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요. 어서요. 법원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선자, 지연, 최순례. 아침 햇살이 법원 건물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법원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선자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있던 성훈이 선자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식을 대리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과 성훈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선자가 성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훈아, 응. 엄마는 지금까지 버텼지. 산 게 아니야. 이제는 살고 싶다. 성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자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박지한이 기다리고 있는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류를 창구에 내미는 순간 선자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증이 선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선자는 그 영수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선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40년 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최순례가 선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밥 살게요. 뭐 먹고 싶어요? 선자는 걸음을 걸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뜨끈한 국밥이요. 최순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밥이면 딱이네. 지연이 선자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선자는 딸의 손을 느끼며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먹고 싶은 것을 말한 날이었습니다. 챕터 8 박선자로 태어난 날.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은 신청서를 낸 지 2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박지한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박 선생님, 조정 성립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선자는 가게 안쪽에서 나무를 묻히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나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최순례가 선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됐어요? 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순례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순례가 오미자차 2잔을 들고 나와 작은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최순례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선자도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충분했습니다. 오후에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방금 박지한 변호사님한테 연락받았어. 잘됐다. 응.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선자가 가게 밖으로 나와 골목 한쪽에 섰습니다. 기쁜데 이상하게 아무 느낌이 없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연이 전화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40년이잖아. 응, 40년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나한테 연락 왔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선자는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해라. 응, 그렇게 전할게. 전화를 끊고 선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법원 로비에서 눈빛이 흔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전화를 할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선자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을 쓰기까지 아들이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을지 선자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응, 잘 있다.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로 선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은 조정 성립 후 2주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선자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핸드폰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을 걸어 미술용품점으로 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물감 냄새가 났습니다. 주인이 선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자는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수채화 물감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이 차례로 있었습니다. 선자는 제일 좋은 세트를 손에 들었습니다. 가격을 보았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계산을 하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쓰는 큰 돈이었습니다. 다음 수채화 수업날 선자는 새 물감 세트를 가방에 넣고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그려요? 선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남한강 한번 그려보려고요. 어머, 좋겠다. 나는 자꾸 강물이 하늘색이 돼. 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같이 못 그려요. 강사가 오늘은 바깥에 나가 원하는 것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선자는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강 주변으로 연두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선자는 자리를 잡고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새 물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색이 선명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강을 그렸습니다. 물의 색을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파란 것도 아니고 초록인 것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의 색이었습니다. 물감을 섞고 또 섞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들고 강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정분이가 선자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처럼 그린다. 선자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강사가 선자의 그림 앞에서 말했습니다. 물색이 정말 잘 됐어요. 색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선자는 그 말을 들으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색이 자신이 찾던 그 색이었습니다. 파란 것도 아니고 초록인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색. 수업이 끝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최순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다 멈추고 선자를 보았습니다. 선자 씨, 할 말이 있어요. 선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순례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 혼자는 이제 좀 벅차요. 선자 씨가 반찬 개발하고 손님 관리 맡아주면 내가 운영 쪽을 볼게요. 같이 해요.
선자는 최순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랑 같이요. 그래요. 선자 씨 손맛이 이 가게 절반이에요. 그거 선자 씨도 알잖아요.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남의 말에 즉시 따라왔으니 이번만큼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할게요. 최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날 밤 선자는 원룸 바닥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선자는 시장 문이 열리기 전에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순례가 셔터를 올리며 선자를 보았습니다. 선자가 말했습니다. 같이 할게요. 최순례가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며칠 후 가게 간판 아래에 작은 표찰이 붙었습니다. 박선자 공동운영. 선자는 시장 골목 앞에 서서 그 표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선자라는 세 글자가 이렇게 크고 선명하게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채소 가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사장이네. 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동이에요. 그게 그거지. 그해 가을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수채화 수업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자는 자화상을 출품했습니다. 박선자 62살이라고 적힌 그림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저녁 지연이 충주로 내려왔습니다. 문화센터 전시실 안으로 들어온 지연은 선자의 자화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선자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눈이 진짜 살아있어. 선자는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지 않았습니다. 젊지 않았습니다. 주름이 있고 눈밑이 처져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선자가 봐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지연이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자는 딸의 손을 잡은 채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시실 안에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선자의 그림 앞에 멈추어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분 그림이 제일 좋다.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용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2달 전에 써둔 세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밥을 잘한다. 나는 일을 잘한다. 나는 박선자다. 선자는 그 아래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저장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시장 골목의 불빛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낙엽 몇 장을 굴렸습니다. 선자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